네, 시그널픽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할 텐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네, 천하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혁신당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어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회동 소식이 전해지니까 네. 허은하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삐지면 함께 밥도 먹기 싫다는 대통령이다. 시진핑의 용산 재림이냐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예전에 보면은 천하람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탈당이 시급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의 복당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 더 시급한 것 같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고요. 네. 허은하 대표의 말씀이 맞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정하게 옹졸하다. 공정하게 옹졸하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당대표와 결국 싸우시거나 예. 모든 당대표에게 삐지시는 것 같아요. 아, 여야 가리지 않고. 여야 가리지 않고도 그렇고 특히 자당의 네. 대표들과 공정하게 사이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준석 대표와 이제 좀 갈등도 있고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랑 세대 좀 차이도 있고 예. 이준석 대표도 조금 별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뭔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연배도 비슷하시고 또 정치 경력도 많은 김기현 대표님과도 네. 결국은 굉장히 안 좋게 이제 결별하고 김기현 대표님이 당대표직을 SNS로 내려놓고 네. 뛰쳐나가는 그런 예. 일이 있었죠. 그런 다음에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이제 결국 기존 정치인들과 좀 연이 없다 보니까 네. 대통령과 아주 연이 깊고 서로 정말 친형제 같은 내지는 뭐 아주 손발을 맞춰온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다르겠지. 예. 한동훈 대표와는 그래도 잘 지내시지 않을까. 뭐 김건희 여사가 출장 가면 뭐 넥타이 2개를 사와서 하나는 대통령,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라는데. 예. 근데 그렇게 친했던 한동훈 대표랑도 이렇게 틀어지셔가지고 네. 심지어는 밥도 같이 안 먹겠다, 연찬회에도 안 오시겠다, 뭐 회동도 취소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 마당인 것 같아요. 예. 이쯤 되면 대통령이 문제 아닙니까? 공정하게 옹졸하다. 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셨는데 문제는 대통령이다. 문제는 대통령이다. 아까 뭐 이준석 의원의 복당보다는 대통령의 탈당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개혁신당을 향해서 뭔가 좀 같이 해보자거나 뭐 연대의 손짓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더라도 좀 물밑에서도 말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허은하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한 거 보니까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연대나 단일화는 절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더라고요. 네, 허은하 대표님 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멋진 표현들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예. 배를 타고 강 건넜으면 뭐 배를 태워야 된다. 뭐 그런 타고 얘기도 온 하셨나? 배는 태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의 개혁신당에 대한 어떤 뭐 물밑 구애 내지는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 저는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동훈 대표의 무능으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결국 중수청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 한계를 많이 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군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 잘 저는 그런 부분 높게 평가합니다만은 동시에 최상병 특검법에 있어서 좀 말을 바꾸는 기존의 네. 본인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듯한 태도와 연결되면서 젊은 세대나 중도층의 지지를 제대로 못 끌어내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의 한계를 느낀 분들이 결국은 또다시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과 뭐 허은하 대표 이런 쪽에 소구하고 있는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되고 국민의힘의 인사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결국 네. 그것이 중수청을 내세웠던 한동훈의 무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일 수 있다. 예. 저는 그래서 본인들이 잘 하시면 되고요. 저희 개혁신당은 저희 개혁신당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네. 잘해 나갈 생각입니다. 중수청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엄청나게 관심을 쏟고 있는데 네. 뭐 현재로서 봤을 때는 별로 소구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나 봐요. 네,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조금 아싸라지 못하다고 할까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의대 그 2026년도 정원의 유예나 이런 절충안 뭐 제안하시고 이런 부분 저는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네. 저는 그런 시도하시는 것 예. 나름 노력하시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대통령 워낙 또 이렇게 좀 워낙 그 완강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완강함에 균열을 내고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그 방식들이 네. 정말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형태로 처음에 나오지 않고 보통 보면 그런 거죠. 한덕수 총리와 당정대 회동을 하는데 네. 공식 석상도 아니고 이제 약간 사이드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지나가듯이 뭐 저도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또 그걸 언론에 흘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이렇게 본인이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예. 나는 할 도리는 하기는 하는데 뭐 결국 뭐 대통령이 할 일이고 조금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나 이제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아니 뭐 여당 대표고 나름대로 미래 권력을 꿈꾼다고 하는 분이 조금 더 박력 있게 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처음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 결국 또 의원들 눈치 보느라고 그걸 제대로 실행도 못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대권 주자를 꿈꾸는 사람치고는 뭐 이렇게 파괴력이나 뭐 어떤 결기나 네. 이런 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어떤 스타일에서 보여주는 것도 본인이 할 말이 있을 때 이제 뭐 그냥 앞에서 그냥 이렇게 대놓고 하지 않고 좀 뒤에서 흘러나오듯이 뭐 이런 식의 그리고 공개. 본인의 측근들 뭐 친한계 의원들을 통해서 좀 예. 간접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네. 물론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과의 관계나 당을 추스려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뭐 이해합니다. 뭐 저희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예. 일정 부분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굉장히 지속되게 되면은 좀 피로감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본인이 약속하셨고 또 국민들의 대다수, 이건 절대 다수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공감하는 최상병 특검 추진 같은 부분은 조금 더 박력 있게 나오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천하람 원내대표가 저희 정치 시그널에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 한동훈 안으로 대표 발의를 개혁신당이 좀 해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일단 현실화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떤 경로로 온 제안이고 이제 그게 왜 현실화 안 됐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거북 이제 뭐 어떤 발의 통과 거부권 행사 이 쳇바퀴를 도는 것을 좀 깨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 의원분들이 계셨고요. 사실은 소통하고 있고 뭐 실제로 그분들이 뭐 원내 지도부의 전적인 지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예. 충분히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천하람 이름을 조금 더 이렇게 뭐 높인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제가 주도하는 형태로 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 제가 걱정했던 것은 그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제3자 추천안, 뭐 대법원장 안 똑같이 내보내더라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것도 일단은 한동훈 안이라는 것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야지 뭔가 그걸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지지. 네. 야당들끼리만 계속 뭔가 절충안 계속 내게 되면 자꾸 한동훈 대표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빌미를 가져갈 수 있다. 조금 네. 더 기다리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동훈 대표 안이 일단 좀 나와야 된다. 네. 그런 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앞서 있었던 시점이에요. 예. 그때는 한동훈 대표가 당선도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제 최상병 특검에 동의하시는 의원들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 시기가 이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네. 신중하게 접근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국민의힘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은 당내 의견을 뭐 좀 더 수렴을 해야 된다 이런 거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천하람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좀 의정 활동하면서 자료 내신 걸 제가 봤는데 눈에 네. 띄는 게 하나 있어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연임 승인이 수상하다. 굳이 정몽규 회장 문제를 언급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축구협회 일을? 이건 제가 뭐 정몽규 회장의 어떤 일을 잘하는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잘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은 그냥 제가 축구 팬의 한 사람일 뿐이고 예.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공정성의 문제인 것이고요. 축구협회는 좀 독특합니다. 여러 스포츠 협회들이 있지만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실제로 쓰는 예산도 최고 수준입니다. 예. 1년에 예산을 1,800억 이상 그 정도로 그 쓰는데요. 정도 많이 쓰네요. 굉장히 네. 많이 씁니다. 그리고 축구협회장이 누군지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유명해지죠.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로 기여를 하고 협회를 잘 운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파고들어서 자료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정몽규 회장이 저는 축구협회장을 맡을 정도로 굉장히 큰 뭐 재정적 기여, 쉽게 얘기해서 협회에 돈을 아주 많이 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 재정의 1%도 되지 않는 연평균 12억 원 정도. 물론 네.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예. 축구협회장이 가지는 위상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반대로 핸드볼협회 최태원 회장이나 양궁협회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협회 재정의 20% 내지는 30-40%에 이르는 기여를 하거든요. 근데 정몽규 회장은 1%에도 미치지 않는 기여를 합니다. 예. 근데 재정 기여도는 세 분 다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굉장히 낮게 총액 기준으로 한 2억 원 정도 수준만 넘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네. 전 이거는 좀 공정하지 않지 않은가. 그 협회의 위상 또 그로 인해 누리는 어떤 본인의 홍보 효과 그런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또 협회의 운영의 어떤 건전성 부분에서도 축구협회는 단체 징계가 연간 230건이 넘게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연간이 아니죠. 아무튼 뭐 한 일정 기간 동안. 네. 근데 이게 양궁협회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거의 없다가 뜨문뜨문 한두 건씩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협회 건전성을 증감률로 평가를 해요. 증감률. 네, 그래서 거의 징계 사례가 없다가 조금 양궁협회 징계 사례가 나오면 양궁협회 점수 확 떨어집니다. 근데 축구협회는 징계 건수가 원래 많았기 때문에 증감률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만점을 막 받아요. 특히 연임 승인 시기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좀 이 룰 세팅 자체가 그게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 예. 다른 협회와 비교를 했을 그렇죠. 때 그래서 축구협회가 공정성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이지 뭐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뭐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도 있고 대표팀이 어떤 성적을 못 냈을 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축구협회 논란의 좀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있죠. 뭐 천하람 원내대표가 파악하시기로는 그런 연임 과정이라든지 재정 기여도 이런 거에도 좀 수상한 점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3년임, 3선 이게 이제 또 재차 3년임을 도전하고 계시는데 이게 4선이지 않습니까? 너무 좀 장기 집권 하려고 하시고 정몽규 회장이 쓴 자서전 같은 게 있어요. 뭐 축구의 시대인가? 예.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본인도 70세 이하가 축구협회장에 도전하는 것이나 4선을 하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쓰신 대목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보면 조금 내로남불도 있는 것 아닌가. 너무 협회에 대한 기여는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예. 지나치게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어떤 축구협회 운영이나 뭐 축구 전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협회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예. 저는 또 최근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께서도 뭐 축구협회나 4선 이렇게 좀 거의 약간 제동을 거시고 체육회 전반의 어떤 낡은 관행들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 뭐 적극 응원하고 예. 또 저희도 계속해서 매의 눈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개혁신당 주로 지지하는 젊은층, 뭐 20, 30, 40 이런 분들에 있어서 이런 체육협회의 약간 낡은 관행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관심사이긴 하죠. 좀 그럼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배드민턴 협회도 최근에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예. 네. 국감고 시작되니까 아마 이런 거 천하람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좀 많이 보여주시지 않을까 관련된 질의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어제 오랜만에 22대 국회 열리고는 처음인 것 같은데 민생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간호법도
처리가 되면서 이게 걱정했던 보건의료 노조 파업도 상당수 타결이 많이 되었는데 파업 철회한 사업장이 많이 늘었는데 보니까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이주영 두 분이 반대를 했더라고요. 간호법에. 네. 이게 뭐 당론 반대인 건지 왜 어떤 이유에서 이 두 분은 반대를 하신 걸까요? 저희가 뭐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 자유투표로 이루어졌고 두 분의 의견은 두 분을 불러서 물어보시면 더 좋겠지만은 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원내대표시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준석 의원께서는 이 법안의 정치적인 의도를 굉장히 불순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 지금 의도. 예. 의료 대란을 야기해 놓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어떻게 보면 간호사 를 활용해서 이 의사와의 갈등 국면을 좀 뭐 이렇게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 네.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그런 예.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준석 의원이 아마 보다 본인의 입장을 잘 밝혀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주영 저희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 간호법안에 특히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결국 여러 이제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의 수련 기회라고 하는 것이 네. 또 박탈당해서 의료 후속 세대 양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 아니냐. 그리고 간호사분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실제 간호사 현업에서 종사하는 간호사분들에게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예. 반대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다 이유는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살펴볼 만한 이유인 것 같긴 해요. 법이 뭐 그럼요. 통과되는 건 좋지만 잘 만들어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 의정 갈등 이게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야 합의로 뭐 간호법은 처리가 되고 이제 국회에서는 다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유독 한 곳 대통령실은 아니다. 우리 이제 의대 증원 문제는 그냥 뭐 물을 수 없는 거다. 이대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의지만 좀 밝히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갈등이 또 여기서 불거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의정 갈등 해결하라고 했더니 또 당정 갈등이냐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예. 뭐 아마 제 생각에 그런 태도셨던 것 같아요. 2,000명은 뭐 과학적으로 나온 거고 뭐 거의 한 명도 물러설 수 없다. 뭐 그런 식의 되게 완강한 태도를 여당 의원들에게도 많이 밝히신 걸로 저도 들었는데 네. 뭐 공개적으로도 얘기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결국 정원은 실제 내년도 정원은 한 1,500명 정도로 된 거 아닙니까? 1,497명. 예, 그게 네. 이제 사실은 각 대학에서 한 20% 정도는 뭐 재량으로 좀 줄일 수 있게 열어준 거였죠. 네. 그럼 2,000명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만약에 2,000명을 꼭 해야 되는 거였다면 왜 줄이는 걸 허용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이주영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네. 수도 없이 물어봤는데 2,000명이 도대체 어떤 근거와 어떤 절차와 어떤 논의를 통해서 나왔는지 그 누구도 시원한 대답을 안 하고 있고 뭐 자료 회의 자료 회의록 달라 하면 뭐 없어졌다 파기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도대체 명확한 근거도 밝히지 못하면서 왜 고집만 부리시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네. 그리고요 한동훈 대표랑 정책적으로 토론하고 정책적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하는 걸 왜 이렇게 꺼립니까? 네. 어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개혁신당도 간호법에 대해서 저와 이준석 의원, 이주영 의원의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네.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간호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PA 간호사가 지금 입법 공백 상태예요. 예. 그 사실은 굉장히 지금 민감한 업무 또 네. 처벌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하면서 완전한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든 완전하진 않더라도 기준이 설정되는 게 낫다라고 저는 평가한 것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와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서로 입장 차는 달라도 싸우지 않습니다. 예. 이런 걸로 막 서로 서운해하고 나 당신이랑 밥 안 먹을래 막 잡혀있던 일정 연기할래 이러지 않아요. 네. 왜 이 한동훈, 윤석열 두 분은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서로 마음 상해하고 싸웁니까? 네. 대통령을 싫어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내세우는 정책에 대해서 수정 의견이나 반대 의견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아니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대표의 좀 스타일이
물밑에서 좀 얘기가 진행되던 것들을 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게 한다거나 이런 스타일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신뢰가 점점 이제 깨지고 있다. 비공개로 했던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 상황이면 이게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아싸라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거는 지금 주신 말씀 두 가지 면에서 맞는 게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비겁해 보일 수 있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박력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네.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가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절충안 같은 걸 제시하고 그걸 근데 공개석상에서 세게 얘기하기는 좀 자기도 부담스러우니까 물밑에서 얘기했다가 근데 내가 이런 제안 좋은 제안하고 노력하는 걸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결국은 국민들한테 몰래 고자질하듯이 흘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좋은 제안 물밑에서 했는데 대통령이 너무 고집부려요. 안 받아요. 내보내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식석상에서 대통령 면전에다가 정확하게 제안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 입장이라면은 차라리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본인 뭐 언제 최고위원회든 언제든지 뭐 카메라 앞에 서실 수 있잖아요. 우리 정치 시그널 나오셔도 되고 또 SNS를 통해서도 본인 입장을 명확하게 차라리 공개적으로 어지간한 것들은 밝히시는 게 좋고 그걸 안 하겠다라고 판단했다면은 새어 나오는 거를 조금 줄일 필요 있어요. 네. 물밑에서 진행된 것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으로 뭐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늘리는 건 유예를 하자. 이 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거부하기는 했는데요. 천하람 대표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중재안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를 당장은 했지만 좀 이걸 가지고 갈등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틀 수 있는 안이라고 보세요? 근데 조금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쉬워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지금 보면 그리고 박단 우리 비대위원장도 사실 전혀 반기는 기색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완전 원점 재검토도 아니고 2026년도 정원만 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하게 되면 양쪽 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저는 전면적인 원점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내용적인 구체적인 부분을 떠나서 저는 이런 중재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 막힌 국면을 여당 대표로서 조율하고 뚫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좀 공개되는 방식이라던가 좀 결과적으로 수용이 안 되게 되는 상황 이게 좀 아쉬운 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여야 대표회담도 지금 다시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진전이 좀 안 되는 상황 같습니다. 이게 추석 연휴 전에 열릴 수 있다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민주당 쪽에서는 점점 이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식의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여야 대표회담? 만나는 거는 당연히 만나셔야 될 거고요.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1대1 구도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어떤 장면이 만들어지고 또 뭔가 나름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굉장히 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물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뭐 꼭 생중계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성사는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반대로 한동훈 대표가 1대1 구도를 꼭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민주당에서는 약간 배짱 부리는 거죠. 꼭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한동훈 대표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딱히 대통령을 설득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여당 대표로서 지위가 탄탄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우리가 뭐하러 만나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당의 이제 상대당의 대변인이 하기에는 다소 무례한 얘기거든요. 타당 대표가 뭐 그렇게까지 권위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은 조금 우위에서 협상을 이끌어 나갈 힘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한동훈 대표 이거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과하게 하지 마시고 원래 예방하는 거거든요. 당선되고 나면 네. 좀 가볍게 예방하시면 돼요. 거기서 자기 메시지 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원래 예.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는 저희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 예방도 이미 하고 가셨는데 예. 아직 저희한테 연락이 없어요. 아마 조국 대표한테도 연락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뭔가 좀 예방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어떤 정치권의 관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19 입원을 하면서 좀 재판 일정이 연기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10월쯤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또 위증교사 의혹 재판 선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야권 일각에서도 10월 위기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찬바람이 불면 이 대표의 중형이 예상된다 뭐 이런 말씀하신 분들까지 있는데 1심에서 뭐 유죄가 난다고 해도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좀 더 힘이 실릴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초반에는 유죄 판결이 나와도 리더십이 그렇게 크게 흔들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게 계속 시한폭탄처럼 계속 있을 것이고 네. 나중에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당내 경선 경쟁자 그리고 본선에서 경쟁을 하는 잠재적 후보군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특히 이제 뭐 징역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이낙연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서 사실 대장동 이슈가 불거졌는데 네. 민주당 내부 경선도 굉장히 치열하게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도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당내 경선이 실제 가장 치열하니까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장기적으로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 나가는 거냐? 그 대통령 돼서 그 형사 소추 절차 다 정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공격이 사실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네. 이미 뭐 한동훈 대표도 한번 그걸 지적한 적 있었잖아요. 형사소추 그렇죠. 받는 뭐 대통령. 그걸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문제는 대통령이야라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뭐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가 또 적용이 되는 게 윤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국민들이 보셨을 때 국정 운영을 정말 잘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리스크나 뭐 어떤 형사 처벌 문제 이런 것들 상관없이 마치 지난 총선 때 그랬던 것처럼 윤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인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택해서 어쨌든 빨리 윤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내지는 뭔가 정말 가장 뼈아픈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좀 민심에 부합하는 국정 운영을 하느냐에 또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달려 있을 것이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꼭 이재명이어야만 하는가 이 정도까지 리스크가 많은데 민주당 내에서 다른 뭐 김경수가 됐든 김동연이 됐든 너무 반말로 했네요. 김경수 전 지사가 됐든 김동연 지사가 됐든 뭐 다른 아니면 또 라이징 스타가 됐든 조금 더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라는 여유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어떤 대선 상황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요. 법률 가시니까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지 이게 또 좀 관심인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박탈은 되는 거잖아요. 보시기에 이게 민주당 내에서는 제1야당 대표이고 유력한 주자인데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까지 나오겠냐 이런 말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판사들이 뭐 여러 판사들이 있지만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판사들이 아주 정치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제일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특히 1심 판사가 그걸 그렇게까지 크게 고려할까?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또 정치적 고려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대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경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평등해야죠 법 네, 앞에는. 그럼요. 저는 그래서 판사님이 이 방송을 안 보시길 바라고 열심히 판결을 쓰고 계시길 바라고 네. 혹여 보신다면 예. 이런 정치적인 고려는 차라리 상급 법원에서 하도록 놔두고 1심에서만큼은 최소한 네. 어떤 법률에 의한 그리고 또 공정한 그런 판단만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뭐 제가 부탁드린 게 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네. 기대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